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소식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뚫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직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착시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아래로 추락하면서 사상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세 번째,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100일째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환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6일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61.5원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500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1,560원까지 올라온 거죠. 왜 이렇게 급등했느냐?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5월 고용보고서였어요. 고용 상황이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가 퍼진 겁니다. 달러 인덱스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돌파했고요. 달러가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환율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전직 경제부처 수장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을 스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STORM 5글자로 현재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를 정리한 건데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동시에 덮치는 이른바 3고 현상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제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부작용은 감수할 만하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직 경제 부처 수장들이 이 발언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지표상 호조를 보이는 것은 사실상 반도체 2대 기업이 견인한 착시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다음 말인데요.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자리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어 떠받친 형국이라면서요. 이걸 당국이 구조적 리밸런싱이라며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국 외국인 좋은 일만 시켜주고 개미들은 상투를 잡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꼬집은 겁니다. 이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에요. 코스피가 8,800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요.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90% 종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제팀까지 교병필패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교병필패,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는 뜻인데요. 경제가 좋다고 자만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그럼 환율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전광구 전 금융위원장은 현재 환율 상승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며 자금을 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신관호 한국금융학 회장도 반도체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지만 이를 능가할 정도로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고요. 여기에 국내 기업들까지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해 달러를 유출하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하는 환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수출을 잘해서 무역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돈이 한국에 쌓이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월급은 많이 받는데 씀씀이가 더 커서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환율을 안정시키는 가장 전통적인 수단은 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유 전 부총리는 반도체 외에는 다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더 힘들어지고 부채 문제도 있어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잡을 수 있지만 이미 빚에 허덕이는 가계와 기업에는 더 큰 부담이 되거든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좀 다른 해법을 제시했어요. 국내로 달러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요. 국내 투자 환경 개선, 기업 유턴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투자할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이 나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중심의 긴축과 재정의 절제를 주문했어요.
신관호 교수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정부 지출로 다 쓰기보다는 국가 재정의 체력을 비축하고 지출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나 장바구니, 물가 지원 같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을 더 푸는 형태가 돼서 중장기 물가 안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환율 1,560원이면 해외여행 갈 때 체감이 확 오실 거예요. 지난해 같은 시기에 1,300원대였으니까 같은 달러를 바꾸려면 지갑에서 20% 이상 더 나가는 거거든요.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수입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당분간 1,50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정말로 금리를 올린다면 1,6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입니다. 지난 5일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정확하게는 59,757달러까지 내려갔는데요.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2024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6일에 12만 6,210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거기서 59,757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52.7% 하락한 겁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난 거죠. 최고점에서 10만 달러를 넣었다면 지금 4만 7천 달러 정도밖에 안 남은 셈이에요. 이번 하락의 직접적인 계기가 뭐였느냐? 비트코인 대량 보유 기업으로 유명한 스트래티지, 예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불렸던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지난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30이 개를 매도했다고 신고했어요. 30이 개면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상징성이에요. 이 회사가 그동안 비트코인은 절대 안 판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회사가 팔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이걸 엄청난 약세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I 열풍이에요. 올해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코스피만 해도 AI 관련 종목 중심으로 33% 넘게 올랐고요.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관련주가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에 돈을 넣으면 변동성은 큰데 실체가 불분명하고요. AI 주식에 넣으면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도 오르는 상황이에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I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가상자산에서 AI 주식으로 대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12% 넘게 하락해서 1,6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리플과 솔라나도 5% 이상 내렸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이틀 만에 약 1,7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4조 원의 가치가 증발한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매우 우호적인 공약을 내걸었어요.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고까지 했었죠. 그래서 당선 직후 비트코인이 폭등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 그때 들어간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그동안 파티장이었다면 AI가 옆에 더 크고 화려한 파티장을 열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옆으로 넘어가면서 원래 파티장은 텅 비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원래 파티장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이 큽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거든요. 올해 들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2024년 말 트럼프 당선 직후에 진입한 투자자들은 원화 기준으로 더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환율까지 올라서 달러 표시 손실에 환율 손실까지 더해지거든요. 이중으로 맞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대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요. 다른 쪽에서는 AI 열풍이 한 차례 조정을 받으면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당분간 변동성이 매우 클 거라는 점이에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피하시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10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한마디로 기름값 때문이에요. 한국은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수입 경로 중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이 해협이 지금 봉쇄된 상태입니다. 현재 유가 상황을 보면요. 6월 5일 기준으로 브렌트 유가 배럴당 약 96달러, 미국산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가 약 90달러에 거래되고 있어요. 올해 초만 해도 70달러 되었던 걸 생각하면 30% 가까이 오른 겁니다. 미이란 전쟁의 경과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2월 말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시작됐어요.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요. 이후 양측이 산발적인 무력 충돌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종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애매한 상태가 100일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장 주목할 부분은 협상 상황이에요. 미국 측에서는 양해각서 협상이 막판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사흘 만에 또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협상이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3가지 핵심 쟁점이 있어요. 첫째는 동결 자산 해제 시점이에요. 이란이 해외에 묶여있는 자산을 언제 풀어줄 것이냐는 문제죠. 둘째는 레바논 전선 문제예요.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셋째는 농축 우라늄 처리 일정인데요. 이건 핵무기 개발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양측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요. 영국과 프랑스가 미이란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할 다국적 해상작전을 수일 내에 개시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합의만 되면 해협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무서운 전망이 나옵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더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어요.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6월 말 원유 재고, 임계치 도달, 시 150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직접적으로는 주유소 기름값이에요. 현재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인데 유가가 더 오르면 2,000원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른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유가 상승은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거든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아까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린 삶고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고환율의 고유가까지 더해지면 수입 물가가 이중으로 뛰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3일 PwC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유가 10% 상승이 GDP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지금 유가가 올해 초 대비 30% 올랐으니까요. 단순 계산으로 성장률을 0.6%포인트 정도 깎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석유화학 업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요. 원자재인 나프타 가격이 유가와 함께 올라가면서 마진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반면 정유업체들은 단기적으로는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해서 수혜를 보는 측면도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원가 상승과 수요 감소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핵심인데요. 협상이 성사되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그동안 막혀있던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오히려 유가 하락 압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100달러, 110달러,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는 비상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에너지 절약에 신경 쓰시는 게 현실적인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환율 1,560원, 비트코인 반토막, 유가 100달러 육박. 이 3가지가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가 약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원유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꺾이는 악순환 구조인 거죠. 이런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요. 환율과 유가 변동에 대비한 자산 관리에 좀 더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